안녕하세요. 성동문화재단 성수아트로서 진행되는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그 두 번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공연 바이올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의 해설을 맡은 지휘자 김광현입니다. 지난 1회 공연부터 4회 공연까지 브람스 그리고 브람스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던 동시대 최고의 음악가들인 로베르트 슈만, 그다음에 클라라 슈만, 리스트 등의 피아노, 또 첼로, 현악 사중주 그리고 그 작품들을 목관 5중주로 편곡한 작품들을 조명해봤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오직 브람스의 작품들만 연주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브람스의 실내악 걸작 중에 걸작으로 불리우는 바이올린 소나타 총 3곡 중에서 2번 2번과 3번 그 두 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브람스에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매우 각별하죠. 그 브람스가 처음 연주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도 레메니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또한 브람스를 슈만에게 소개시켜주고 최고의 거장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아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특히 이 요아힘이 브람스에게 미친 영향력은 지난 공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람스가 바이올린을 위한 곡을 작곡하는 방법은 그에게는 마치 심포니, 즉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이올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더더욱 완벽을 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곡가에게 교향곡을 작곡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악을 위한 모든 곡들 중에서 가장 악기 편성이 많고 작곡 기법적으로도 가장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 1번도 처음 착상해서 완성까지 무려 2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바이올린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비엔나 음악계의 최고의 거장 반열에 오른 40살이 넘어서야 첫 바이올린 소나타를 내놓았죠. 심지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미 작곡을 해서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린 소나타들만큼은 엄청난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 또 완성했더라도 작곡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악보를 폐기 처분한 곡들만 5곡에 이른다고 하니 이 브람스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즉 바이올린 소나타는 총 8개인데 그중 5개는 작곡가 본인이 찢어버리고 오늘날 3개만 출판돼서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람스가 교향곡과 바이올린 소나타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죠. 브람스가 그토록 넘고 싶었던 선배 작곡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음악의 역사를 개척한 작곡가, 바로 베토벤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베토벤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소나타가 그토록 뛰어난 작품이고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브람스도 그 베토벤을 넘어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결국 그만큼의 대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총 3곡 중에서 2곡을 연속으로 들으신다니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곡들을 들으시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첫 공연부터 계속 이어오던 이 브람스의 인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첫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브람스의 인생입니다. 1862년 그의 나이 29살 때 브람스는 오스트리아 비인으로 떠납니다. 이 브람스의 고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북부 독일 항구 도시 함부르크인데요. 함부르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던 브람스는 결국은 세계 음악의 중심 그리고 자유로운 도시 비엔나, 비인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비엔나 보수주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우뚝 서게 되죠. 이 브람스가 비엔나 음악계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엔나의 음악 동호인 협회, 즉 빈 아구 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부속 합창단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징페라인, 그리고 그 단체의 부속 학교가 비엔나 음악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마에스트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바로 이 비엔나 음악 동호인 협회의 지휘자였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 호프오퍼, 즉 지금은 슈타츠오퍼로 불리우는 궁정 오페라고요. 그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페라 말고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필하모니 협회, 즉 빈필입니다. 이 빈필은 지금도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브람스가 비엔나 도착하자마자 요제프 헬메스베르거라는 비엔나 음악원 교수가 브람스를 가리켜서 당신은 베토벤의 후계자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브람스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도 베토벤을 이기기 위해서 21년이나 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도 말씀드렸듯이 40살 넘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비엔나에 생활한 지 10년 만에 브람스는 마침내 비엔나 음악 동호인 협회의 예술 감독의 지위에 오릅니다. 즉 비엔나 음악계의 왕이 된 거죠. 이때부터 브람스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평생을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지휘자 한스 폰 베율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스 폰 베율로가 누구냐면은 최초의 직업 지휘자, 즉 최초의 전업 지휘자입니다. 이 보통은 그 전까지는 작곡가 자신이 자기 곡을 지휘했는데 이 사람은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지휘만 하는 게 아예 직업이 돼서 남의 곡만 지휘하고 다니는 최초의 지휘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베율로라는 지휘자가 또 누구냐면은 바로 프란츠 리스트의 사위예요. 즉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결혼해서 리스트 사위가 됐는데 코지마가 글쎄 한스 폰 베율로랑 이혼을 하고 리스트의 후계자이자 리스트의 친구였던 리히아르트 바그너와 결혼을 했지 뭡니까. 거기서 한스 폰 베율로는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 바로 브람스에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비엔나 음악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돼 있었습니다. 요아힘과 브람스를 축으로 하는 이 보수적인 낭만주의 음악 진영, 그리고 리스트와 바그너를 축으로 하는 진보적인 낭만주의 음악 진영인데요. 맨 처음에 이 리스트의 사위였던 베율로는 당연히 리스트의 편이었겠죠. 그런데 코지마가 자기랑 이혼하고 바그너랑 결혼하게 되자마자 베율로가 너무 화가 나서 리스트를 요즘 말로 손절하고 브람스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음악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거장인 3B가 있는데 바로 바흐,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다.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는 그 마이닝엔 교향악단에서 실제로 바흐, 베토벤, 브람스로 이루어진 3B 콘서트를 열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들으실 첫 곡이 바로 그 위대하다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입니다. 툰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브람스가 1886년부터 스위스 베른주의 툰 호수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면서 작곡한 작품이기 때문에 툰 소나타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또 1악장 처음 주제가 바그너의 악극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에 나오는 발토의 찬양가 주제와 비슷해서 마이스터징어 소나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매우 명랑한 기분이고요. 또 브람스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선율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브람스가 이 곡을 작곡한 숙소가 이 툰 호숫가의 2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햇빛이 매일 기가 막히게 비치고 바로 앞에 툰 호수가 펼쳐지는 정말 절경의 그런 그림 같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수와 더불어 울창한 산도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 당시에 브람스가 작곡한 곡들을 들어본 브람스의 친구가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 음악에서 나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씨와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가 그 기쁨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시리즈를 마치기 전에 이 브람스와 클라라의 사랑 이야기 또한 끝을 내야겠죠? 자,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 브람스와 클라라가 서로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슈만의 죽음 이후 오히려 브람스의 편지는 냉각되었고 클라라도 브람스와 자신이 교환했던 편지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둘은 평생에 걸친 친구이자 음악적인 동지, 그리고 브람스는 클라라와 그 가족의 평생 후원자가 되었다. 브람스가 클라라와의 사랑을 접은 이유는 바로 슈만 서클 때문이고 그 슈만 서클의 정신이 바로 고결한 이상주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사실 브람스가 계속 클라라 슈만의 가족들을 후원했는데 솔직히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였던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클라라 가족이나 무슨 일가 친척도 아닌데 그냥 친구로서 돕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관계가 너무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지금부터 또 브람스와 클라라에 대한 놀랍고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1869년 브람스가 비엔나에서 정신없이 활동하던 시기죠. 그래도 여름마다 휴가를 가서 머리를 식혀야 되는데 그때마다 거주하던 독일의 온천 도시 바덴바덴에 리히텐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브람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클라라도 가족들과 함께 근처 집에서 몇 달간 거주하면서 휴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라와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작곡된 곡의 제목이 바로 사랑의 노래 왈츠라고 하는 곡입니다. 성악 앙상블과 피아노 2대를 위한 아주 아름답고도 세련된 곡이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브람스는 이때 사랑에 빠져서 그 환상으로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클라라? 놀랍게도 클라라가 아닙니다. 그 대상은 빼어난 미모를 가진 클라라의 셋째 딸 율리입니다. 당시 율리는 24세, 24살이었고 브람스는 36세, 즉 띠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는 뭐 클라라와 브람스의 차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죠. 14살 연상도 사랑했었는데 12살 연하를 사랑하는 것은 브람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클라라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브람스는 그 율리를 만난다는 두근거림과 설렘에 시종일관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7월에 클라라가 아무 생각 없이 브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내 셋째 딸 율리가 젊은 이태리 귀족이랑 약혼을 했어. 그래서 곧 시집간대. 이때 브람스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클라라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나는 브람스에게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일도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보였고 몹시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해 9월 22일에 율리는 이태리 귀족과 결혼해서 브람스의 곁을 영원히 떠납니다. 여기서 브람스는 율리에게 이끌렸던 감정을 다시금 급작스럽게 거둬들이게 되죠. 율리가 결혼한 후 한동안 브람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브람스가 축 처진 어깨로 클라라에게 찾아와서 악보 하나를 불쑥 내밉니다. 그 곡이 바로 브람스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알토와 남성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알토 랩소디입니다. 그 가사 중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고통을 치유해 줄 것인가. 향유가 독으로 변한 그 고통을. 사랑의 샘에서 그는 인간 증오의 물을 마셔버렸다.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이 곡을 자기 신부의 노래라고 하면서 내밀었다고 합니다.
클라라는 브람스의 마음의 고통을 바로 알아차렸죠. 브람스가 언젠가 클라라에게 이렇게 고백한 바 있거든요. 음악 속에서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브람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나 음악계의 왕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클라라와는 음악적인 동반자이자 평생 친구 그리고 서로의 후원자로서 수십 년을 지내게 됩니다. 특히 이 브람스가 클라라를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이 도와줬죠. 슈만이 죽은 이후에 클라라가 그 가족의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브람스는 그 이후에도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요즘 흔히 말하는 썸도 계속 타고 사랑에도 계속 빠지고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죠. 브람스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결혼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1892년 그의 나이 59세부터 브람스는 대편성 작품이 아닌 피아노 소품들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예전의 낭만주의적인 기교가 넘치는 음악이 아니라 마치 다시 브람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고향 함부르크의 거칠면서도 서정적이고 순수한 면을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만년의 고독과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또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언뜻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젊은 여인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가끔 사랑스러운 선율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그 작품들을 클라라에게 보냈고 클라라는 브람스의 소품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극찬합니다. 그러던 1895년 10월 3일 브람스는 연주 여행을 다녀오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클라라의 집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클라라는 브람스가 자신에게 보낸 피아노 소품들을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뭔가를 느낀 브람스가 클라라 옆으로 다가갑니다. 63세의 브람스 그리고 77세의 클라라, 그리고 그 둘의 너무 슬픈 운명. 브람스는 클라라의 손을 꼭 잡아주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브람스는 클라라의 집을 떠납니다. 이때 서로 직감했을까요? 그것이 브람스와 클라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896년 3월 클라라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은 브람스는 그 좋아하던 이태리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비엔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비통한 심정을 담아서 브람스는 또 음악으로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네 개의 엄숙한 노래입니다. 1896년 5월 20일에 클라라 슈만은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2주 전에 브람스에게 생일 축하 전보까지 보냈던 클라라 슈만인데 말이죠. 브람스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휴양지 바트 이슈레에 있었는데요. 허겁지겁 클라라의 집이 있는 프랑크푸르트행 열차를 탑승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열차를 잘못 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브람스는 너무 늦어지니까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클라라의 시신이 묻히게 될 본으로 향합니다. 그러고는 클라라의 장례식 후반부에서야 겨우겨우 도착하게 되죠. 브람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클라라를 위한 마지막 노래를 자신의 음성으로 불러줍니다. 실제로 그 장면의 사진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묻었다. 브람스는 그로부터 1년 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들으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도 이 브람스의 암울하고 우울한 기분을 잘 나타내는 곡인데요. 작곡은 2번과 마찬가지로 이 투운 호수 앞에서 작곡됐는데, 이 당시 브람스는 친구나 동료들이 병으로 너무 많이 죽어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 바로 바이올린 소나타 3번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놀라운 점은 3악장이 아닌 4악장 형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소나타는 3악장 형식으로 되어 있죠. 빠느빠, 그래서 빠른 악장, 느린 악장, 또 빠른 악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4악장 형식이다. 4악장 형식의 대표적인 곡이 뭐가 있죠? 교향곡. 즉 이 곡은 구조적으로 교향곡, 심포니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브람스가 구조적으로 더욱더 충실하고 완성된 완벽한 형태를 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은 베토벤의 크로이차 소나타 그리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함께 낭만주의 3대 바이올린 소나타로 꼽히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는 브람스가 이 곡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기서 브람스의 인생 모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Frei aber einsam. Frei aber einsam. 자유롭지만 고독하다.
오늘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두 번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하셨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이번 시리즈로 브람스 음악의 진수 그리고 더 나아가 낭만주의 음악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성동문화재단은 구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음악과 더불어 또 예술과 더불어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마칩니다. 저는 지휘자 김광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